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대체투자 NH 글로벌 리츠 김영근 위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 증시도 조금 회복을 하면서 글로벌 리츠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번 주 말 기준으로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글로벌 리츠는 YTD로 보면 한 30%, 그리고 최근에 반등하면서 17%를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특이한 상황은 일본이 대략 마이너스 62%까지 하락했다가 지난주에 35% 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슈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나 또는 취소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됐다는 부분하고요. 최근에 BOJ, 일본은행이 다른 회사채도 사지만 리츠도 구매 한도를 좀 늘렸다는 겁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본은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지속되면서 우리 중립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리츠 지수 중에서 가장 적게 빠진 국가고요. YTD로 보면 마이너스 16%인데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마이너스 26%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하고 싱가포르는 전체 글로벌 리츠는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하고 싱가포르는 선별적으로 종목을 피킹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YTD는 한 51% 정도 빠져 있는데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77%, 마이너스 77%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몰입니다. 그만큼 실물자산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호텔, 몰, 쇼핑몰 이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MP에 추가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퀴닉스나 특수형,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10년 이상 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있던 통신 장비를 이제 그 통신 셀타워를 이렇게 추가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자택근무나 외출 자제 때문에 콘텐츠나 이런 소비가 우리는 수혜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어제 증시도 올랐지만 리츠는 보합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편입했던 아메리칸 타워나 이퀴닉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크라운 캐슬 이런 거는 7%씩 8%씩 더 급등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FX 전략으로 넘어가서요. 4월 투자 전략 권하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환율 4월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 봐주시면요. 도표 1번, 2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금융위 당시와 비교해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빠지면서 이제 달러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달러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급격한 달러 강세는 진정됐지만 이제 결국은 정책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그림 표 1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했고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 확대하고 있고 신용시장 직접 지원 역시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약달러 추세가 이어질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5번입니다. 사실 연준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유동성 지원, 신용시장 지원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약달러가 전환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림 5번 보시는 것처럼 2009년 초, 2009년 3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시와 좀 환율 반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기한 양적 완화는 사실 수급상 약달러 기대감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하고 갈 게 있는데 그림 6번 보시는 것처럼 2009년 3월 이후에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가 유의미하게 약달러 기대감으로 좀 이어진 모습입니다. 당시와 지금이 좀 큰 경기 펀더멘털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7번 그림 넘어가 보시면은 사실 당시는 2008년 12월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확인했던 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조업 PMI가 34.2, 12월에 저점 다지고 올라왔던 때고요. 그 속도 역시 중국이 가장 빠릅니다. 그림 8번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 분위기가 그림 9번에서처럼 일단은 선행지수 스프레드가 신흥국이 선진국을 역전하면서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글로벌리 리스크 온이 강화됐던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좀 이어지기 전까지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9페이지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만 해도 이제 실업률 발표가 됐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같은 경우는 32%도 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15번을 보시면, 10페이지의 그림 15번을 보시면, 결국 저희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고용시장, 소비시장 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국 소비에 선행한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저희는 미국도, 유럽도 이제 경제지표 둔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11페이지의 재정 이슈가 좀 중요해질 텐데요. 지금 유의미하게 좀 강한 정책을 재정 쪽에서 내놓고 있는 건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보다도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수급적으로만 보면 재정 적자 그리고 뭐 쌍둥이 적자라고도 하는데 그런 수급적인 적자 이슈가 이제 약달러 요인을 좀 이어지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림 16번입니다. 그 재정 적자가 어떤 재정 적자냐를 보겠습니다. 1991년 그리고 2001년, 2008년과 같이 경기 침체 직면에서 대규모 재정 편성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 그 해년도 모두 달러는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급적인 이슈보다는 경기 침체라는 요인에 방점을 두고 시장이 좀 리스크 오프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좀 재정 측면에서 미국만 유의미하게 좀 정책을 쓴다면 결국 회복 속도 역시 미국이 가장 빠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연말쯤 가면 사실 미국 쪽 올라오는 속도에 의해서 미국 경기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여전히 달러와의 강세 압력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4페이지입니다. 지금 뭐 급격한 유동성 위기는 좀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22번, 23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신용시장 위험이나 달러 유동성 나타내는 그런 리스크 지표들은 레벨이 높고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달러 역시 지금 1225원 정도로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오늘만 해도 이제 통화 수합에 따른 유동성 달러 유동성 공급이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12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차 공급 당시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그런 유동성인데요. 이러한 유동성 조치는 분명히 시장에 좀 안정을 가져다 주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리 분위기를 좀 떠올려 봤을 때 유의미하게 원화의 강세를 말씀드리긴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4월 원달러 밴드 좀 제시하는 거 있나요? 사실 4월 밴드는 제시 안 드리고요. 마지막에 1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전망을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말로 봤을 때 1286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1분기 1286원, 장중 97원까지가 고점이었는데 사실 그 정도의 레벨까지 이제 상승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1220원대 중후반에서 저희가 사실은 등락을 거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이제 4월의 계절성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이제 워낙 약세 압력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좀 전년 대비 그리고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 폭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4월은 빠르게 원화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료에는 없는데요. 크레딧 전략의 황강렬 위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ECB가 유럽 은행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당을 금지하는 그런 권고안을 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거의 그 전시 상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어떤 준정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들에게 배당을, 그러니까 기한은 이제 2020 올해 10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연장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 정도까지이고, 은행들이 현금을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업과 그 다음에 가게에게 자금을 지원을 해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크레딧 측면에서 보는 측면은, 배당이 아니라 이제 그 코코본드 이자 지급 관련된 거인데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배당은 금지할 수는 있어도 코코본드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공고하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코본드 이자 미지급의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더욱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ECB도 충분히 그런 점을 좀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BNP 파리바 같은 경우가 지난해 한 40억 유로 정도 배당을 했었는데 코코본드 이자 지급은 한 5억 유로 정도 금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에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코코본드는 자체적으로 은행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자를 미지급한다던가 그 다음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 은행 개별 상황에 따라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증권산업 정준섭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증권 자료 작성했습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글로벌 팬데믹 영향으로 이제 단기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실일 겁니다. 예, 자료 4페이지고요. 예, 파생결합증권 이제 증권사가 이제 ELS, DLS 통해서 얻는 수익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에서 얻는 이제 말 그대로 발행 수수료가 될 겁니다. 판매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뭐 조기 행사가 자주 나올수록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수수료 수익이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지 트레이딩 손익입니다. 이제 증권사 ELS를 팔 때 이거를 글로벌 IB에서 이제 가져와서 그냥 수수료만 받고 파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해지 트레이딩은 이제 자체 발행했을 때 그때 나오는 손익이 될 거고요. 이제 그만큼 평상시에는 수익도 높고 대신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자체 해칭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델타 해칭 알고리즘이 될 거고요. 여기서 델타라는 거는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대한 ELS의 가격 변동률을 의미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파생상품 옵션을 프라이싱 할 때 블랙숄저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옵션의 가격 함수를 이제 기초자산 가격으로 미분했을 때 그때 나오는 비율이 델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델타가 0.2인 ELS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 가격이 10% 빠졌다. 그럼 델타가 0.2니까 ELS의 가치는 2%가 줄어들 겁니다. 이걸 해지하는 방법은 이제 기초자산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ELS가 100만 원어치 있다. 그러면은 기초자산 한 20만 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ELS 가치 변동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할 때 델타도 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가 변할 때마다 기초자산의 포션을 적절하게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과정에서 기초자산을 늘렸다 줄였다 할 때 이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 이제 델타 해칭에 대한 비용이 될 겁니다. 이제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그림 1번은 ELS의 간단한 이제 그 낙인 조건이 있는 ELS를 도식화한 겁니다. 파란색 선은 이제 낙인 베리어를 터치하기 전에 이제 그 수익률이 될 거고요. 회색 선은 이제 낙인을 터치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림 1번의 세로축이 옵션 가격, 이제 가로축이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옵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미분한 그 값이 그림 2번이 될 겁니다. 그림 2번에서 이제 파란색 선이 낙인 이전의 델타입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제 델타 비율이 올라가면서 기초자산의 포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발행한 ELS 대부분이 한 이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델타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해칭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낙인을 터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색 선으로 바뀝니다.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많이 빠져서 이제 낙인을 터치했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낙인을 터치하고 나서부터는 역설적이게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해칭에 대한 비용은 안 듭니다. 회색선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낙인 베리어 낙인 베리어 이하 구간에서는 델타가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초자산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손실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딱 해칭 비용에 놓고 보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낙인을 터치하는 게 좀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증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초자산은 크게 5가지입니다. 유로스탁스 50, S&P 500, SSCI, 니케이 225, 코스피 200. 이 5개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5개의 가격 추이가 7페이지에 그림 6번과 10번에 있습니다.
조기 행사 조건을 6개월, 그리고 이제 조기 행사 가격 조건을 한 90%로 놓고 보면은 이 파란색 가격 추이가 회색 음영 바깥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S&P나 뭐 이제 HSCI,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만 조금 더 올라오면은 조기 행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변동에 따라서 2분기 정도에는 대부분의 ELS가 어떻게 보면 조기 행사가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는 이제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분기는 파생 결합증권 관련 이제 해칭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 게 또 IB 쪽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면 접촉이 어렵고 이제 뭐 실사 이런 거 다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딜 자체가 지금 상당히 대부분 다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 좀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증시 지표는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뭐 주식 활동 계좌 수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 모두 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커리지나 아니면 그 관련된 손익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입니다. 단기 금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평가이익이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이제 실적 전망입니다. 이번 1분기 이제 제 커버리지 4개 회사 순이익 합산은 이제 1,005억으로 전망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85.6% 감익 예상합니다. 컨센서스에 아직 뭐 이제 이 숫자들이 코로나 충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 대비 괴리율도 한 82%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상반기까지는 부진, 하반기에는 회복을 가정해서야 연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5.4% 줄어들지 않겠느냐. 대신 이익 체력은 내년 정도 되면 다시 온전히 회복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IB나 또 파생결합, 여기에 대한 손실은 있을 거고, 대신, 브로커리지 같은 이제 위탁매매 쪽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삼성증권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키움증권의 투자 의견은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을 하고요. 대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코로나가 뭐 하반기 정도에 종식이 되겠죠. 종식이 되면 뭐 다시 IB는 재개될 거고, 뭐 이제 또 더 길게 나가면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는 이제 새로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이거에 부합할 수 있는 결국엔 또 증권업이다. 그리고 자본 투자형 모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자본 투자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IB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그래도 한국금융주가 제일 낫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키움, 삼성, 특히 키움을 이제 우선적으로 보고 대신 이제 밸류가 좀 더 많이 급격하게 주가가 변동이 있을 때는 한국금융주까지 같이 가져가자 이런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리테일 브로커리지 쪽 강한 회사를 보면은 수수료보다는 오히려 신용이자 수익이 높았잖아요. 근데 요번에 패턴을 보면 신용 잔고는 다 털렸고 오히려 좀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된 고객 예탁금이 드러나서 실제로 신용이자 수익이 줄어서 좀 어닝 측면에서 보면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1분기만 놓고 보면은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신용이자 잔고가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해서 뭐 여기서 먹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고객 기반 자체 숫자가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예, 거기에 따른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용이라는 것도 지금은 워낙 좀 급격한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반대매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겹쳐져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나 거의 대부분 동행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이제 지금 45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신용 잔고도 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증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신용유예 잔고도 같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거래대금 10조도 못하는 20조까지 지금 늘었는데 그러면 삼성이나 키움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한 어느 정도 증가할 거로 보시나요?
일단 브로콜리지 관련된 수익 자체는 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딱 비례해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점유율 조금 늘어나긴 했을 거예요. 뭐 키움은 이제 비대면에 대한 강점이 있고 삼성증권은 뭐 삼성전자 매매하자 하는 수요가 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따른 수익 자체를 1분기에 직접적으로 투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 기대치가 좀 낮은 거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PI 쪽 그쪽에 대한 손실이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1분기 한해서겠지만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뭐 ELS 관련된 그런 손실도 같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전체 이익을 드라이버가 되진 않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브로커리지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 됩니다. 이 고객 예탁금 45조가 넘었는데 과거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뭐 금융위기나 이럴 때 그 예탁금이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 좀 이게 시장에 유지가 됐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나요? 이게 45조인데 시장이 또 반등 나오고 좀 안정화 찾으면 이게 다시 증시 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과거의 데이터들이 좀 있나요? 그림 9페이지의 그림 14번에 보시면은 이제 고객 예탁금 그리고 활동 계좌 수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사실 이렇게까지 증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땠다라고 딱 정확하게 투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증시가 뭐 다시 또 뭐 급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실망한 이제 개인 투자자에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 뭐 다시 지수 뭐 이건 결국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의 방향성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예탁금이 갑자기 또 예전 수준으로 회귀할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LG이노텍 이규열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LG이노텍 지금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서 주당 순이익이랑 타겟 PER 하향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합니다. 지금 애플 수요가 둔화되어 있게 좀 확실시되고 하반기 신모델도 지연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은 확실히 낮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근데 주가는 일단 최근에 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밸류에이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20만원에서 16만원 하향을 하는데 일단 주당 순이익을 18.6% 정도 하향을 했고요. 올해 타깃 PER을 19배에서 10% 하향해서 17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9배에서 17배로 변경한 이유는 애플 스마트폰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하반기 아이폰 5G를 포함해서 신제품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낮췄고요. 하지만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저희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이제 20% 이상 낮은 수준을 지금 이번에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PER 12.2배거든요. 지금 아래 이제 포워드 PER이랑 PBR 밴드 보시면 역사적 저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이제 변동성 확대로 빠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갤럭시 S20도 울트라 모델도 잘 팔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광학줌 카메라가 계속 좀 각광을 받을 거고요. 3D 센싱 같은 모듈 부품 쪽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라서 부품 단가 상승 사이클이 중장기적으로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바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낮췄는데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23.6%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10% 정도 좀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좀 더 이제 낮게 보는 거고요. 분기별로는 그러니까 제일 큰 그 조정 이유는 기존 애플 추정치를 제가 2억대 정도 보다가 지금 1.6억대로 낮춰서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기별로는 1분기는 지금 예상보다 좀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의 오더컷이 아직 안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가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되는데 한 최소 600억 이상은 지금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분기인데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더컷이 안 나왔지만 곧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실제로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가 컨센서스가 지금 뭐 이익을 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적자 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다시 좀 좋아질 거다. 뭐 원래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지는데 그 하반기도 지금 제가 추정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을 거다, 부진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메리트가 있어서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7페이지 보시면 애플 쪽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스별로 저희가 베이스, 베어, 풀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베이스 케이스로 1.6억대 지금 보고 있고요. 좀 더 안 좋게 보면 1.5억대, 좋게 보면 1.7억대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신제품도 사실은 작년에 이제 한 7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올해 이제 6천만 대 정도 지금 보니까 하반기 모델이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5G 모델도 사실 올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스트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눈높이를 충분히 낮추는 게 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모델별로 자세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애플 판매량을 한 20% 정도 줄인 거잖아. 2억대에서 1.6억대로. 네네. 그 삼성 쪽, 갤럭시 쪽은 만약에 이렇게 줄인다면 한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삼성도 애플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이 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 가장 큰 시장들이거든요. 지금 삼성한테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애플보다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LG전자, LG디스플레이 고정우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LG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 부합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YOY 매출 성장과 이제 수익성을 제외한 사업은 이제 가전과 TV 사업이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전 사업은 이제 미생 가전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최근에 생겨난 이제 신생 단어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 위생 가전이라고 이제 불리는 게 이제 뭐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인데, 요런 이제 미생 가전 이제 판매량이 이제 좋았었던 게 1분기 이제 가전 사업 실적 개선에 대한 큰 포인트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는 이제 믹스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사업은 이제 중국에 위치한 ODM 업체의 생산 중단이 이제 겹치면서 실적 부진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장부품 사업도 지금은 영업적자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도쿄올림픽 지연되었고 중국 ODM 협력사 낮은 생산 안정성 등을 이제 반영해서 놓고 보면 저희는 이제 TV와 스마트폰 중심으로 목표 출하량은 못 맞출 것으로 저희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이제 저희 분석한 숫자를 놓고 보시면 TV 출하량은 기존 2,900만 대에서 저희 2,8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눈높이 낮추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출하량은 기존 2,720만 대 정도인데 요거 2,2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반영해서 20년 연간 영업이익을 2.6조 원 수준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표 1번 비고 보시는 것처럼 각 사업부에 이제 적용했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전부 이제 10% 할인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업데이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이제 뭐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공급과 수요 채널 모두 이제 불안 이슈가 뭐 모든 가전업체에 이제 적용되는 이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림 3번, 4번 보시는 것처럼 LG전자는 이제 다변화된 이제 사업 구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은 이제 높다라고 이제 저희 판단합니다. 예, 글로벌 피어 업체 대비해서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제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상대 매력도는 현 시점에서는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바이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스마트폰 사업 제외한 이제 영업 가치는 17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은 QOQ, YOY 전부 빠집니다. 영업적자 이제 기존은 유지되었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우선 LCD 사업은 가격 상승 수혜가 이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 봅니다. 이유는 생산 캐파 축소로 출하량 감소 폭이 가격 상승폭보다 이제 더 크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중소형 OLED 사업은 애플의 아이폰 11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비수기 효과로 이제 부진했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대형 OLED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코로나로 이제 중국 광저우 공장 가동이
1분기까지는 이제 없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1분기 실적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 추정을 합니다. 우선 광저우 공장 지연 효과랑 주요 세트 출하량 하향 조정해서 영업 적자를 2,700억 정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근데 기존 이제 전망, 이제 상반기 적자, 하반기 흑자 전망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 애플의 이제 신규 아이폰 출시,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 화웨이의 올레드 TV 출시 이벤트가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광저우 공장 설비 정상화 효과를 이제 저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견 계속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LS 저희 매출 조정해 놓은 거 보면 LGD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한 4% 내지 5% 정도 수준인데 사실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매출 컷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정도 이 조정은 너무 조금 약하게 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저희 이제 기본적인 실적 가정 추정은 상반기 코로나는 지속이 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완화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영향이 이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어닝 추정에 대한 눈높이 하향은 뭐 조금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레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 쪽에 익스포저가 없고요. 우선 미국 쪽에 익스포저가 있는데 미국 쪽의 익스포저는 저희가 이제 실적에 지금 반영한 수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만 이 코로나 사태가 이어져도 상당한 매출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상반기 충격이 다 이게 반영된 건가요, 이게? 뭐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했고요. 그래서 전업체 실적 자체가 1분기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데 2분기는 전부 실적은 QOQ, YO에 전부 이제 빠지는 것으로 저희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LS 산전 이민재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 감소되는 효과들 있지만 이제 환율 효과들 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이러한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둔화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 17%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목표 멀티플도 기존의 15배에서 10배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조정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상반기 실적은 기본적으로 수주 베이스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기수주했던 물량들이 상반기 동안 나오면서 상반기 실적까지는 좀 양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 지난 4분기 때 정유업체 쪽, 그다음에 배터리 쪽 증설 물량들에 대해 초고압 케이블 들어가면서 상반기까지는 계속 실적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수주 잔고는 1,7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 분기 동안 각각 뭐 절반 정도씩 들어오고 마진율도 OP 기준으로 하이싱글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암 ESS 태양광 프로젝트들 역시나 공정률로 인식하고요. 1분기 때 900억 정도 매출 반영하고 2분기 때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60억 정도를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이 상반기 실적은 계속 좀 괜찮게 유지를 시켜줄 텐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하반기고요. 일단 가장 크게 우려로 보고 있는 거는 그 융합 쪽에서의 신대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더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성 낮아진 상황에서 REC 가격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ESS 연계형 태양광 프로젝트 IRR 저희 계산해본 결과는 뭐 3.3%까지 하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기기랑 자동화 쪽 국내 설비 투자 줄어드는 것들 효과들 반영해서 전반적인 실적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까지는 뭐 900억대 중반 정도에서 전년 대비 31% 정도 증가하지만 하반기 때는 760억대 20% 정도 조정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ESS 시연되기 2017년까지는 기본적으로 PE 15배 바닥, 그 다음에 ESS가 실제로 이제 현실화되고 나서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점을 감안하더라도 PE 10배 정도는 플레이가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 실적 기준으로 7배 정도인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보면서 플레이를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끝나기 전에 우리 바이오 쪽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됐는데 발표하시죠. 네, 어제 J&J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도출에 성공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빠르면 이제 9월쯤부터 인체 대상으로 임상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모더나가 16일 날 이제 mRNA 백신으로 개발을 이제 착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모더나 백신이 더 빨리 나올 확률은 높은데 일단 J&J 같은 경우는 일단 빅파마가 본격적으로 백신 임상을 한 케이스는 처음이고 그 9월에 임상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르면 2021년 초에 효능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목표로는 21년 말까지 10억 도즈를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백신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나타나는 만큼 향후 이제 팔로우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저희도 파악되는 대로 바로바로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오는 백신 중에는 존슨앤존슨께 가장 빠른 거죠? 그 앞서 16일 날 모더나에서 백신 개발 착수해서요. 현재 제일 빠른 거는 모더나 백신이 제일 빠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